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포럼에 초청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아레나 2030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레나는 차세대 자동차 기술을 연구하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4차 산업혁명이 어떠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레나 2030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한 다음에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혁신적인 방법으로 협조와 협업을 진행해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러 가지 질문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여러분의 연사께서 말씀하셨죠. 혁신의 사이클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에서 다시 한번 이 4차 산업혁명의 내용을 결정하는 변수들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아레나에서는 우리의 연구, 리서치가 제품과 제품의 생산, 그리고 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가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고요. 또 어떠한 종류의 리서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굳이 진행할 필요가 없는 리서치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큰 영향을 주는 리서치라고 해서 위협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고 협업을 통해서 이 리스크를 여러 기관과 기업들이 나눠 가질 수도 있을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인더스트리 4.0 과정에 편입될 수 있을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중견 기업들이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인프라를 설계함으로써 혁신적인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3차 산업혁명 또는 IT 혁명을 살펴보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죠. 우리는 항상 이 오른쪽 상단에 위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죠. 아레나 2036은 유일하게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이 오른쪽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리서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도전과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리서치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레나 2036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차세대 자동차 기술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 환경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2036이라는 이 숫자는 자동차의 150주년을 기념하는 데서 왔습니다. 저희는 연구를 진행하는 캠퍼스입니다. 업계 그리고 학계의 파트너들의 역량을 모아서 제품과 제조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근로자들을 연구의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리서치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 제품의 가치 체인에 걸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것을 실제로 생산을 하고 나중에 재활용을 하는 데 이르기까지 다자적인 관점에서 참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스킬셋만으로
파괴적인 변화를 가져오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핵심은 다재적인 관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 서로 다른 전문 영역을 넘나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의 그 가운데 보시면 인더스트리 온 캠퍼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레나 2036이 바로 이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한 것인데요. 교육연구부, 독일의 교육연구부에서 어떻게 하면 제4차 산업혁명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과정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업계와 학계의 그런 핵심 역량을 한자리에 모아서 함께 활용을 해야 한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저희의 리서치 캠퍼스는 클러스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물리적으로 그 장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들이 다 모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 곱하기 3 모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별로 3명의 직원을 일주일에 3일 동안 보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하고 이런 논의를 통해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기여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저희가 방대한 파트너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집중하고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복합 소재 초경량 설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가치 체인에 걸쳐서 이 인더스트리 4.0 표준에 입각한 그런 그 복합 소재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바로 여기서 요약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아레나 2036은 기저 연구, 그러니까 대학의 연구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산업용으로 적용하는 모든 단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파트너들이 모두 이 건물에 모여서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의 이동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의 제조는 어떻게 될 것인가, 타임 테이블, 그리고 낙후된 방식의 조립 라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그 생산 및 제조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요. 또 가운데 보시면 휴먼 2030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휴먼 2036이라는 것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근로자, 워커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워커라고 하면 뭐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씩 일하는 그런 근로자들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 인적 자원을 의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역량들이 합쳐져서 우리의 내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물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건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독일의 교육부뿐만 아니라 유엔에서도 참여하고 있는 리서치 캠퍼스이기 때문입니다. 총 면적은 10만 제곱미터가 되고요. 160여 명의 풀타임 그 정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명 정도가 그 제조 현장에 투입이 돼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독일 연방 정부에서 자금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유엔에서도 EU에서도 죄송합니다. EU에서도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에서 이러한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이 건물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독일의 남부뿐만 아니라 독일 전역에 걸쳐서 이러한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 건물 내에서 여러 가지 실험적인 시도도 하고 실패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협업도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유연한 사무 공간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로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 분야에 걸쳐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 리서치에 있어서 핵심 세 가지 요소 말씀을 드렸었죠. 이동성, 모빌리티와 휴먼, 그리고 프로덕션 제조가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성, 그리고 개별성, 이 모두를 가지고 가면서 제품과 생산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의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높은 수준의 통합성을 자랑하는 그런 초경량 소재야말로 그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미래에 될 텐데요. 거기에 또 핵심은 바로 휴먼 2036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협업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고 또 지속적인 학습이라는 그런 개념을 체화하고 있는 그런 인적 자원들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계, 산업계, 그리고 다양한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의 위계 서열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요.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지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아레나 2036이 특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아레나 2036의 비전에 대해서 간단한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레나 2036 리서치 캠퍼스는 스투트가르트 대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학의 허브이고요. 또 유럽 전체의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미래 자동차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신소재가 필요하고요. 또 생산 기술의 발전이 요구됩니다. 미래의 공장은 조립 라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생산 단계를 간소화하고 사람과 로봇이 협업할 수 있는 워크스테이션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서 초경량 컨스트럭션이 가능해질 것이고요. 또 좀 더 정교하고 복잡한 그런 소재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설계 그리고 새로운 기능성을 위한 그런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레나 2036의 목표가 되겠고요. 또 접착적 결합 방식을 적용을 해서 그 전통적인 용접 방식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컬러를 선택하고 이 컬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 없습니다. 조명과 센서 기술이 통합된 기술을 통해서 안개가 낀 상황에서도 더 잘 기능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또 목표이기도 하죠. 미래의 인터넷이 사이버 물리 시스템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제품과 기계 그리고 전체 환경이 서로 연결되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상호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기능적인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를 연결하고 디지털 그림자를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그 시스템을 보여주는 이런 기술이 전체 공장에 걸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트워킹과 시스템 인텔리전스의 성장을 통해서 시스템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요. 더욱더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며 사람과 기계 간의 인터페이스가 산업용 생산 현장에 더 잘 적용이 됨으로써 생산 및 제조의 효율성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 기술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공장을 모니터링하고 운영하며 운영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만이 이제 무인 공장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인더스트리 4.0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처음부터 종업원들이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리나 2036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노동력과 노동 인구와 그리고 이제 사회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동영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비전을 달성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인더스트리 4.0을 실현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사실 연구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 동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나 2036의 리서처로 계신 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비전을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 토마스 디에츠 있습니다. 파운호퍼 IPA 연구소의 사업부 부장으로서 자동화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아리나 2036에서 파운호퍼 연구소를 또 대표하고 계십니다. 예, 들리십니까? 독일에 계신데 들리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독일은 아침이네요. 아리나 2036의 그 비전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했고요. 또 이제 토마스 디에츠님께서 인더스트리 이제 4.0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줄 것이고요. 그리고 로보틱이 또 미래에는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거다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인더스트리 4.0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인더스트리 4.0이 자동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스투가트에 있는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제가 소속된 연구소를 말씀을 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의 가격사들이 인더스트리 4.0을 실제로 이제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이제 4.0에 있어서 어떠한 이제 단계들을 거쳐서 이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4단계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바로 1950년대에 일어났던 일이 되겠죠. 바로 디지털화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때부터 디지털 이미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 아날로그 프로세스의 디지털 이미지를 만든 게 되겠죠. 이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누메릭 컨트롤 기술이라든지 NC 테크놀로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D CAD 테크놀로지 등이 있어서 이 물리적인 것을 디지털 세계에서 모델링을 가능하게 했던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ERP 시스템이 있어서 생산 공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또 운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한마디로 이제 생산 공정에 대한 이제 교체 이미지를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198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식들을 활용하고 또 정보들을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가상화된 가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나온 기술이 바로 이제 CAD/CAM 기술이 되겠고요. 이 CAD/CAM 기술 덕분에 그 생산 프로그램을 가상 모델에서 이제 추출할 수가 있었던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상 이제 3M 모델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또 FEM 모델이 있어서 또 엔지니어들이 이제 설계함에 있어서 또 도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FM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구조 디자인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때 디지털 공장 기술이 나와서 전체 공장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공정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했던 게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물리적인 이제 공장에서 설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유를 가지고 또 설계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가상화라는 두 번째 단계고요. 이제 세 번째 단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바로 이제 네트워킹과 관련된 단계가 되겠죠. 우선 이런 모델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도 이제 저희가 알게 되고 이제 하드웨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이더넷이라든지 그리고 5G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인터네팅이 통해 가지고 이런 소프트웨어가 와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들이 이제 연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태계가 서로 이제 대화가 가능해진 것인데 이러한 단계가 바로 지금 업계에 이제 도입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시스템을 갖다가 저희가 가상 물리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같은 어느 정도의 이제 인텔리전스가 있는 시스템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산업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네 번째 단계로서 바로 자율화 단계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단계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을 이제 바꿔 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술 시스템에 어느 정도의 지능 그리고 역량을 이제 부여를 하는 건데 아까 마틴 포드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바로 이 제4차 이제 산업혁명은 과거와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이제 세 번의 이제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요. 꽤 달랐죠. 제4차 산업혁명이요. 첫 번째 이제 산업혁명은 200년 전에 있었고요. 이는 바로 증기 엔진이 도입되면서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제1차 이제 산업혁명에서는 인공 힘, 그러니까 인공 기계적인 힘을 사용해서 생산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 돼서 이제 육체 노동을 이제 대체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말이 했었던 노동력을 이제 대체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산업혁명이 일어났었죠. 두 번째 산업혁명은 바로 이제 가치 창출 그리고 이제 생산 공정과 관련된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량 생산, 그러니까 포드가 바로 이제 부품을 여러 곳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이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었죠. 바로 이제 생산을 이제 최적화한 게 되겠습니다. 또 이때 이제 전기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생산을 또 가능하게 또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2차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결국은요 기계적인 노동력을 이제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60년대에 가서 이제 세 번째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자동화와 관련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자와 IT 시스템이 제조 현장에 이제 도입이 되고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기계적인 또 공정을 자동화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복잡성도 또 높여주는 그러한 역할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단계를 보시면 산업혁명을 보시면은요, 바로 기계적인 노동력을 갖다가 자동화와 관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요,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요, 이 어떤 자립성 또 자율성이 생기고 있는데 이는 바로 핵심 역량을 자동화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 역량은 바로 사람들의 핵심 역량이 되겠죠. 바로 사람들의 생각하는 부분, 사고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자동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기계적인 부분과를 대체하는 거하고는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사회 그리고 우리가 가치를 생성하는 과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산업과 이런 부분에 이제 큰 변화를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요. 우선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든지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이라든지 이러한 어느 정도 이제 지능이 있고 그리고 또 자기를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앙화된 것을 대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도 앱에 의해서 이제 대체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좀 더 수요를 더 잘 충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많은 공정을 이제 통합함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어떤 필요한 이제 기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아니라 다양한 시스템이 함께 일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시스템의 이제 통합을 위해서 그냥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시스템들이 이제 사람들처럼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제 가치를 하게 된다는 게 되겠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 쪽에 이제
단일 시스템, 그러니까 모놀리틱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러한 이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좀 더 개방된 스탠다드에 의해서 이제 대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속도와 관련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데이터 같은 경우는요, 또는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는요, 조금 뭐 몇 시간, 며칠 늦어진 그런 데이터나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젠 향후에는 실시간 정보를 활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 디지털 그림자를 이제 확보해 가지고 좀 더 빠른 최적화를 이루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사업 모델도 바꿀 겁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비즈니스 모델은 라이센스 수수료에 기반하고 있죠. 그런데 향후에는요, 이제 시스템의 고객의 요구 사항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사용량 기반의 과금 체제 또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까지 생산 분야에서의 추상적인 이제 변화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부터는 이러한 기술들이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공장에서 어떤 기술들이 현재 진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 이러한 생산 기술을 사용하는 이제 고객사들의 이제 요구 사항들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들은 이 생산 공정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즉 기술을 관리하고요. 비용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현재의 이제 생산 시스템이 못하는 것인데요. 이 고객사들은 이제 불확실성을 이제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확실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세 곳에 이제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제품과 관련된 그런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또 다른 이제 불확실성은 제품의 뭐 위치라든지 알려지지 않은 공정이라든지 에서 나온 것일 거고 또 현재 시장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더 심해지고 있고요. 이제 제품의 그 라이프 사이클도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불확실성에도 이제 대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요, 바로 인더스트리 4.0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되겠습니다. 즉 이제 데이터라든지 이제 정보에서의 이제 불확실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완전하고요, 그리고 호환성이 있고, 그리고 그 어떤 컨텍스트에 맞는 그 정보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오토메이션과 로보틱에서 나온 기술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틴 포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자동화 시스템의 로보틱 시스템이 점점 더 많은 센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더 많은 이제 시스템에서 더 많은 센서들을 이제 도입함으로써 이제 실질적인 세계에 대해서 정보를 받아서 이 자동화 시스템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시장과 관련된 불확실성인데요. 이런 시스템을 좀 더 기계적으로 좀 더 유연하게 만들고 민첩하게 만들고 또 컨피규레이션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시장의 요구 사항을 제때 바로 이제 적응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바로 이제 세 번째는요, 제가 인더스트리 4.0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기술들을 생산 기술로 이제 전환시키고 또 더 인텔리전트하게 만들어야 될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스킬 베이스드 프로그램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계하고 이제 상호작용할 때요, 결국은 그 기계에게 모든 세부적인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시를 해줘야 됩니다. 로봇을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요, 뭐 앞으로 10cm 움직여라, 뭐 밑으로 뭐 10cm 내려가라라는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아주 단순한 타스크를 갖다가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연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산업 현장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로봇들이 스스로 어느 정도 이제 기술을 이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떤 생산과 관련된 정보를 그 기계가 이해를 하고 또 필요한 기술을 이제 확보하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계하고 이제 사람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도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기계는 또 로봇은 이제 사람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도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과제를 해야 되는 그 로봇에게 이 부품을 집어서 저기에다 놔라라고 말만 하면 이제 충분히 이제 로봇도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기계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합치는 것이죠. 바로 인간과 로봇 간의 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사람의 역량을 우리가 기계에서 완전하게 복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하고 기계가 같이 일하게끔 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계가 강점이 있죠. 스템이라든지 힘이라든지 피곤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면 창의적성이라든지 또 문제 해결을 뭐 상황상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거. 바로 이런 역량이 다른 사람과 이제 기계가 같이 일한다면은 생산과 관련된 과제를 좀 더 유연하게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솔루션이 지금 현장에 산업 현장에 도입이 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클라우드에서 연결이 된 로보틱과 자동화가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이제 오토메이션 시스템을 보시면 상당히 많은 뛰어난 기능들이 있긴 합니다. 이런 기능들은 시스템 내에 이렇게 인베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스템 내에 자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기계하고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지 않다는 게 되겠습니다. 이제 기계들이 점점 이제 클라우드에서 이제 의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기계에 있는 그런 기능이 클라우드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이제 지금 생산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차량 되겠습니다. 이 아우디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차량이 생산 환경에서 움직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센서 데이터의 기초에서 이 차량이 공장 내에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하기 위한 기능은 기계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술은요. 바로 그 기능을요. 또는 그 기술을 또는 그 인텔리전스를 어떤 중앙 저장소, 그러니까 클라우드에다가 놓아놓고요. 이러한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그 기계들이 접근을 해가지고 그 기능을 받아서 이제 운전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차량들이 서로 또 조율을 할 수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계들이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나 말고 저 차량은 저 과제를 해야 되는구나. 저기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자기는 뭐 그곳에 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미래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서는 지금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 중심의 생산이 일어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요, 무엇을 추정하고 있냐면 한 사람과 인간이 같이 협업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주가 될 것이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즉 사람들이 모든 시스템의 뭐 코디네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을 갖고요. 실제 그 단순한 일이라든지 힘든 일은 로봇가 한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요. 이것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반대되는 것인데 기술 중심의 생산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스스로 AI를 통해서 생산 환경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공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게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시나리오는 서로의 대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미래로 가는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그런 단계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은 많은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시스템이 있어서 기계로 하여금 그 노동 근로 현장에서의 역할을 하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10년, 20년 후에는요. 기술 중심의 생산이 일어나서 생산이 완전하게 자동으로
앞으로 일어나게끔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물론 이제 사회에 있어서는 커다란 이제 도전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인류가 더 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상당분의 일을 기계에게 넘기고 인간은 이제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토마스 정말 중요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내용 그리고 토마스가 설명해 주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국 제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는 물리적인 세상과 디지털 세상이 만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레나에서는 이러한 과제는 하나의 기관에서 단독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역량과 아이디어가 합쳐져야 할 것입니다. 학계 그리고 산업계가 모여서 이들의 각각의 장점을 합칠 때만이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